나무꾼의 새 딸을 데려간 도깨비. 옛날 어느 산골에 딸만 셋을 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지요. 지게를 세워놓고 도끼로 나무를 찍기 시작하였어요. 나무를 찍는 소리는 쩌렁쩌렁 숲속에 울려 퍼졌지요. 나도 나이를 먹었나 봐. 나무 한 그루 베기가 너무 힘든걸. 나무꾼은 도끼질을 몇 번 하다가 도끼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뱉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난데없이 나무꾼 앞에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도깨비는 나무꾼을 노려보며 말하였지요. 숲에 왔으면 나무나 할 것이지 왜 남의 이름을 부르느냐? 예? 나무꾼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도깨비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도깨비님을 부르지 않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방금 하고 나를 불렀잖아. 내 이름이 아란 말이다. 나무꾼은 저도 모르게 하고 신음소리를 내뱉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낸 것뿐인데 오해가 있었군요. 앞으로는 도깨비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터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나무꾼은 도깨비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도깨비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였어요.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네 큰딸을 내게 준다면 용서해 주겠다만 그러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 나무꾼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 큰딸을요? 그래, 너한테 딸만 셋이 있지. 그 가운데 큰딸을 내게 시집 보내란 말이다. 사흘 뒤에 와서 데려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 도깨비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무꾼은 기가 막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큰일 났네. 큰딸을 도깨비한테 빼앗기게 생겼어. 10여 년간 고이 기른 딸을 잃게 되었으니 앞이 캄캄해졌답니다. 나무꾼은 집에 와서도 걱정 때문에 저녁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숟갈 뜨지 않고 상을 물리자 큰딸이 물었어요. 아버지, 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나무꾼은 대답 대신 방꼬레가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지요. 얘야, 일을 어쩌면 좋으냐. 산에서 도깨비를 만났는데 도깨비가 사흘 뒤에 너를 데려간다는구나. 나무꾼은 산에서 있었던 일을 큰딸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도깨비에게 내 사랑하는 딸을 넘겨주다니 결코 그럴 수 없지. 얘야, 도깨비가 오기 전에 동생들과 함께 멀리 달아나거라. 아니에요. 제가 달아나면 도깨비는 틀림없이 아버지를 해칠 거예요. 그러니 절대 달아날 수 없습니다. 그냥 도깨비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큰딸은 결심한 듯 힘주어 말하였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는 도깨비를 따라갔답니다. 도깨비가 큰딸을 데려간 곳은 깊은 산속이었어요. 거기에는 대궐 같은 집이 있었습니다. 다 왔다. 여기가 내 집이다.
큰딸은 도깨비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깨비는 큰딸을 넓은 방으로 데려가더니 먹을 것을 내놓으며 말하였어요. 점심이다. 잠깐 나갔다 올 터이니 먹으면서 기다려라. 도깨비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큰딸은 도깨비가 두고 간 것을 보고 기절할 뻔하였어요. 그것은 사람의 뼈였던 것입니다. 이게 점심이라고? 사람 뼈를 먹을 수는 없지. 큰딸은 사람 뼈를 굴뚝 속에 버렸습니다. 잠시 뒤 도깨비가 와서 물었어요. 점심은 먹었니? 예, 도깨비님. 큰딸은 능청스럽게 먹었다고 대답하였지요. 정말 먹었는지 확인해 볼까? 거짓말이면 혼날 줄 알아라. 도깨비는 주문을 외우듯 소리쳤답니다. 뼈다귀야, 어디 있니? 가까이 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굴뚝 속에 있던 뼈다귀가 아궁이로 기어나와 부엌문을 열고 넓은 방으로 걸어온 것이었답니다. 도깨비는 고함을 질렀어요. 못된 것,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도깨비는 화가 나서 큰딸을 골방에 가두었지요. 며칠 뒤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에 도끼질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뱉었지요. 스스로 놀라 얼른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새 도깨비가 나무꾼 앞에 서 있었어요.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둘째 딸을 데려가겠다. 나무꾼은 도깨비에게 둘째 딸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둘째 딸도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먼저 번처럼 사람 뼈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먹고 있어라. 둘째 딸은 도저히 뼈다귀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뼈다귀를 아궁이 속에 버렸지요. 잠시 뒤 도깨비가 와서 물었어요. 뼈다귀를 먹었느냐? 예, 도깨비님. 둘째 딸도 도깨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면 혼날 것이다. 어디 뼈다귀를 불러볼까? 뼈다귀야, 어디 있니? 가까이 오너라. 뼈다귀는 도깨비의 목소리를 듣고 아궁이에서 나왔습니다. 뼈다귀가 넓은 방에 나타나자 도깨비는 고함을 질렀지요.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도깨비는 둘째 딸도 골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며칠 뒤 셋째 딸도 잡혀왔어요. 도깨비는 두 언니와 마찬가지로 막내에게도 사람 뼈를 주며 말하였지요. 점심으로 주는 것이니 내가 오기 전에 다 먹어야 한다. 셋째 딸은 뼈다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불에 태워 재로 만든 뒤 보자기에 싸서 배에 찼답니다. 잠시 뒤 도깨비가 와서 물었어요. 뼈다귀는 다 먹었겠지? 예, 도깨비님. 셋째 딸은 다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좋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 볼까? 뼈다귀야, 어디 있니? 가까이 오너라. 하지만 뼈다귀는 도깨비에게 제 발로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불에 타서 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뼈다귀가 말했습니다. 도깨비님, 저 지금 배 속에 있어요. 배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먹었구나.
도깨비는 셋째 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셋째 딸은 도깨비 집으로 끌려온 언니들이 걱정되었어요. 이 집 안에 있는 어느 방에 갇혀 있겠지? 언니들을 구해내서 같이 도망치는 거야. 셋째 딸은 이렇게 마음먹고 도깨비가 외출할 때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하여 골방 안에 갇혀있는 언니들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언니들, 조금만 더 참아. 도깨비를 물리친 뒤 언니들을 구해줄게. 그래, 고맙다. 두 언니는 동생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도깨비 집에 살면서 셋째 딸은 도깨비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어요. 음식 만드는 일과 청소, 빨래를 도맡아 하였지요. 좀 쉬어가면서 일하지. 그러다가 병 나겠어. 괜찮아요. 도깨비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니 힘든 줄 모르겠어요. 하하, 그래? 고마운 일이군. 도깨비는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셋째 딸은 갑자기 생각난 듯 도깨비에게 물었지요. 저 도깨비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정말 그런가요?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나도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어. 나는 버드나무 이파리만 보면 피해 다니지. 왜 그렇게 버드나무 이파리를 무서워하나요? 그것이 내 귀에 닿으면 나는 전혀 힘을 못 쓰거든. 그러시군요. 저도 버드나무 근처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겠어요. 셋째 딸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되었어. 도깨비를 없애고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 그날 밤 셋째 딸은 몰래 도깨비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숲으로 가서 버드나무 한 그루를 찾아내었지요. 셋째 딸은 버드나무 이파리를 잔뜩 따서 도깨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깨비는 자기 방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셋째 딸은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가 도깨비 귀에 버드나무 이파리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갑자기 기운을 잃고 축 늘어졌지요. 셋째 딸은 골방에 갇혀있던 언니들을 꺼내주었어요. 언니들, 도깨비가 힘을 잃었어. 도깨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게 정말이니? 어서 도깨비한테로 가자. 세 자매는 늘어져 있는 도깨비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도깨비를 장작불이 타는 아궁이 속에 밀어 넣었어요. 도깨비는 흐물흐물 녹아버렸지요. 도깨비 집 창고는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세 자매는 금은 보화를 챙겨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버지와 세 딸은 도깨비의 보물 덕에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잘 살았답니다. 어미개와 6마리 강아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강원도 정선고을에 김공이란 농부가 살았습니다. 김공은 집에서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지요. 송아지만한 큰 개였어요. 김공은 매우 가난했지만 결코 개를 굶기지 않았습니다. 죽을 끓여 먹을 망정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흉년이 들자 사정은 달라졌어요. 죽도 못 끓여 먹을 형편이 되어 개도 주인을 따라 굶는 날이 많아진 것입니다. 김공은 빼빼 말라가는 개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주인을 잘못 만나 개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공은 보다 못해 아내에게 말하였어요. 우리 형편에 도저히 검둥이를 계속 기를 수 없으니 아예 팔아버립시다. 굶겨 죽이는 것보다 그 편이 나을 거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우리 식구예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 모두 어려운 형편인데 누가 선뜻 개를 맡아 기르려 하겠어요? 그래도 찾아보면 맡아 기를 만한 사람이 있겠지. 내일 장에 가서 알아보리다. 김공은 아내가 반대하는데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든 김공은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왜 저렇게 짖는 것이지? 몸을 일으킨 김공은 방에 불을 켰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김공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아내의 옆자리에 잠들어 있던 어린 아들이 사라진 것이지요. 김공은 아내를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큰일 났소. 막내가 없어졌소. 예? 그게 정말이에요? 아내는 벌떡 일어나 방에 불을 켰습니다. 방바닥엔 늑대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요. 김공은 그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럴 수가. 늑대가 막내를 물어간 모양이요. 김공과 아내는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요란하게 지저대던 개가 보이지 않았지요. 김공은 횃불을 밝혀 들고 집을 나와 산을 향해 다름질 쳤답니다. 얼마쯤 올라갔을까? 김공은 산길 저편에 쓰러져 있는 시커먼 물체를 보았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집에서 기르는 검둥이였지요. 검둥이는 김공의 막내 아들을 껴안고 기절해 있었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김공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검둥이는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워 막내 아들을 구해낸 것이에요. 아기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검둥이가 우리 막내를 살렸어요. 다시는 검둥이를 팔겠다고 하지 마세요. 검둥이를 팔긴 왜 팔아?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김공은 고맙고 대견스러워 검둥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검둥이가 새끼를 낳았지요. 모두 6마리였습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생겼지만 김공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심에 잠겼지요. 검둥이 하나도 힘든데 굿잎이 6개나 늘어났으니 큰일이구나. 앞으로 7마리의 개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강아지들이 젖을 떼자 김공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먹이가 부족해 도저히 7마리를 다 먹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안 되겠어. 어미개가 제일 많이 먹으니까 팔아치우고 강아지들만 길러야겠어. 김공은 이렇게 결심하고 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 검둥이를 데리고 장터로 갔습니다. 그러나 온종일 장터를 돌아다녀도 검둥이를 사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공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김공이 집에 들어서자 6명의 자식들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집안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엄마가 외갓집에 가셨으니 내일 저녁엔 양식을 구해오실 거야. 김공은 아이들을 달래보았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할 수 없이 김공은 다음날 게를 잡았어요. 게장국을 끓여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김공은 먹고 남은 뼈를 냇가에 버리려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뒤에서 살살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아지들은 몹시 슬픈 표정으로 어미개의 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들도 제 어미가 죽은 줄 아나 보지. 김공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뼈를 냇가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아지들은 온종일 보이지 않았지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들 도대체 어디에 간 거지? 김공은 강아지들을 찾으려고 온 마을을 헤매 다녔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강아지는 없었지요. 김공은 냇가를 찾아갔어요. 냇가를 둘러본 김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개뼈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냇가 주위에는 강아지 발자국이 찍혀져 있었지요. 김공은 강아지 발자국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 발자국은 산비탈을 타고 오르다가 건너편 산 밑 길가 밭둑에서 끝이 났어요. 끝나는 지점을 자세히 살펴보니 강아지 6마리가 엎드려 있었지요. 이놈들 봐라. 여기서 잠이 들었네. 김공은 강아지들에게 다가갔어요. 강아지들을 깨우려고 그 몸에 손을 댔다가 김공은 얼어붙고 말았지요. 강아지들의 몸이 뻣뻣이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강아지들의 곁에는 흙을 판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김공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흙을 파보았지요. 손끝에 잡히는 게 있어 들여다보니 어미개의 뼈였습니다. 김공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가 사람보다 낫구나. 제 어미의 죽음을 슬퍼하며 뼈를 모아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앞에서 다 같이 따라 죽었으니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미안하다 강아지들아. 내 아들을 살겨준 은혜를 저버리고 네 어미를 잡아먹었으니. 김공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죽은 강아지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음 날 김공은 효성스러운 강아지들을 죽은 자리에 묻고 그 무덤 앞에 효구총이란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지금도 정선 고을에는 그 강아지들의 무덤이 남아있다고 한답니다. 경주 채부잣집의 가훈. 경주 채부잣집은 12대 400여 년 동안 부를 이어온 명문가였어요. 부자는 3대를 넘기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만석군의 재산을 지키고 명성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경주 채부잣집에 대대로 지켜 내려오는 6가지 가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채부잣집의 첫 번째 가훈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예요. 조선시대는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로 양반 신분을 유지해야 부를 지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양반 신분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소과인 사마씨, 즉 생원과나 진사과에 급제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벼슬이 높아지면 권력을 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권력투쟁에 휘말리면 보복을 당해 가문의 몰락을 가져오고 하루아침에 부를 잃게 되지요. 이런 점을 경계하여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질 수 없음을 가르친 것이랍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두 번째 가훈은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예요. 만석은 쌀 2만 가마니인데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있듯이 욕심을 부렸다면 더 많은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이상의 재물은 소작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예요. 다른 땅 주인들은 수확물의 70에서 80%를 소작료로 받았는데 최부잣집에서는 50%나 그 이하로 소작료를 받았어요. 최부잣집의 땅이 많아질수록 소작인이 내는 소작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작인들은 최부잣집의 땅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였지요. 그래서 누가 땅을 판다고 하면 다투어 최부잣집에 소개했다고 한답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세 번째 가훈은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주막, 객사 등의 여관이 있었지만 부잣집에 들러 하룻밤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았지요. 특히 최부잣집은 조선 팔도의 소문이 자자해서 경상도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들러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았어요. 최부잣집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였지요. 최부잣집은 1년에 소작료로 쌀 3,000석쯤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 중에서 1,000석은 집안 식구들의 양식, 또 1,000석은 손님 접대로, 나머지 1,000석은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한답니다. 최부잣집에서는 하루에 많을 때는 100명 넘게 묵었어요. 이들 손님은 지위에 따라 상객, 중객, 하객으로 나누었지요. 미리 약속을 하고 오는 일가 친척, 사돈 등은 상객으로서 사랑채에 모셨어요. 최부잣집에서 알만한 양반집 사람은 중객으로서 작은 집 또는 사촌들의 사랑채로 안내하였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선비들은 하객으로서 최부잣집 근처의 노비집에서 묵도록 하였지요. 최부잣집에서는 손님들을 위해 쌀이 담긴 뒤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뒤주에 손을 넣어 쌀 한 줌을 집어 들고 가면 노비집에서는 이들을 맞이하여 밥을 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하였지요. 최부잣집에서는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과메기를 주었답니다. 끼니마다 상객에게는 한 마리, 중객에게는 반 마리, 하객에게는 4분의 1마리의 과메기를 주었어요. 최부잣집에서는 다음날 아침 떠나는 손님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답니다. 하루치 양식과 과메기 2마리, 그리고 노잣돈 몇 푼을 쥐어주었어요. 옷이 낡은 손님에게는 새 옷을 입혀보내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네 번째 가훈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심한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하려고 싼 값에 땅을 팔려고 내놓았지요. 심지어 쌀 한 말에 논 한 마지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부자들은 이때가 재산을 늘리기 좋은 기회라며 싼 값에 땅을 사들였어요. 그러나 최부잣집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며 철저히 금하였지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면 원한을 사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경주 최부잣집의 5번째 가훈은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으라는 것이었어요. 최부잣집 사람들은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하였지요. 그래서 보릿고개 때에는 쌀밥을 지어 먹지 않았고 은수조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채부잣집에서는 집안 살림을 맡은 여자들에게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배도록 며느리 교육을 철저히 하였어요.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비단 옷을 입지 말고 무명옷을 입으라고 하였지요. 경주 채부잣집의 6번째 가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채부잣집에서는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쌀 3,000석의 소장료 가운데 1,000석을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한답니다. 사방 백리라고 하면 경주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간포, 서쪽으로 영천, 남쪽으로 울산, 북쪽으로 포항에 이르는 지역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채부잣집에서는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사람들을 고향 사람으로 보았지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만석군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살폈어요. 이렇게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경주 채부잣집만은 활빈당의 습격을 받지 않았답니다. 묘향산의 돌무덤과 호랑이. 옛날 개금이 아버지는 사냥을 즐겨 했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깊은 산중에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어 고생을 한 적이 있었지요. 마을로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길에서 불을 지펴놓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들은 칼과 도끼도 들고 있었지요. 그 중에 한 노인이 개금이 아버지를 보고 경계하였답니다. 어디서 오는 길손이길래 이 밤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게요? 아버지는 길을 잃게 된 사연을 얘기하였지요.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노인은 짚고 있던 지팡이로 길가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를 가리켰어요. 저 호랑이는 우리 마을에 있는 소를 3마리나 물어간 놈이요. 저 놈을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오늘 밤에야 우리 손에 잡힌 것이요. 개금이 아버지는 호랑이를 자세히 구경하였어요. 발톱이 굵고 뼘마디가 늘씬한 것이 용맹스런 호랑이가 틀림없었지요. 비록 짐승이기는 하나 너의 젊음과 용맹이 아깝구나. 길손의 말에 호랑이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어요. 그럼 시작할까요, 할아버지? 그래, 조심해서 쳐라. 할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 젊은이들은 칼과 도끼를 들고 호랑이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도 불안한 듯 으르렁거렸답니다. 잠시만요. 저놈을 죽인다 해도 뒷일을 알 수가 없으니 제게 파십시오. 1,000냥을 드리리다. 개금이 아버지는 젊은이들을 가로막았어요. 1,000냥이요? 길손께서는 저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오? 내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소? 내 1,000냥을 드릴 터이니 대신 저 호랑이와 호랑이가 먹을 만한 것을 내게 좀 주시오. 개금이 아버지는 놀란 호랑이를 달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호랑이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는 정성껏 키웠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너와 내가 용맹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어요. 세월이 흘러 호랑이는 더 크게 자라고 아버지는 늙었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키우는 개와 호랑이가 함께 놀고 있었어요.
이를 본 개금이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여러 날 생각하던 아버지는 호랑이를 불러놓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늙고 너는 개와 함께 놀게 되었구나. 헤어지기는 아쉽지만 너는 산중의 왕이니 위엄을 잃지 말고 살아라. 아버지의 음성은 다른 날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지요. 묘향산은 웅장하고 수려하여 너의 용맹과 슬기를 키우기에 좋은 곳이다. 호랑이도 헤어지는 것을 알았는지 꼬리를 흔들며 머뭇거렸어요. 이 산은 백성들의 슬기와 긍지가 있는 곳이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아버지는 호랑이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답니다. 호랑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그동안 정이 들었는지 대문 밖으로 걸음을 떼지 못하였어요. 호랑이는 가려다가도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와서 안겼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어요. 몇 년 후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갑자기 먼 산에서 어흥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는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발인 날 상여 앞으로 호랑이가 달려와 머리를 숙이며 울었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일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산짐승이기는 하나 예정을 생각하고 저리 왔으니. 그러게 말이오. 사람보다 낫군 그래. 사람들은 호랑이를 측은하게 생각하였어요. 이윽고 머리를 든 호랑이는 상여의 앞끈을 물고 길을 인도하였지요. 상여가 어찌나 가볍고 빠른지 상여꾼들이 매달리다시피 하였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다가 문득 멈추어 섰어요. 눈 아래로 안개에 쌓인 묘향산의 형제봉이 보였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신기해 하였어요. 그러는 사이 호랑이는 발로 땅을 파기 시작하였지요. 상여꾼들도 그 자리가 몇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 묘를 만들었어요.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에 돌이 쌓이기 시작하였어요. 분명히 호랑이가 쌓아놓은 것일게야. 묘향산 형제봉에 오르는 사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제봉에 생긴 하나의 돌무덤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산 입구에서 한식, 단오, 추석에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약초캐로 오는 사람들이나 산을 구경 오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지요. 그때부터 묘향산에서 호랑이를 보았다는 사람은 있었으나 호랑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한답니다. 나한보살 입가의 팥죽. 옛날 부산시 동래구 금연산의 마하사에서 동짓날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어느 해 동짓날 아침 마하사의 해봉 스님은 몸이 오슬오슬 추워 잠이 깨었어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그해 동짓날에도 추위가 닥쳤지요. 간밤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더니 새벽부터 찬바람이 불었답니다. 아유, 왜 이리 춥지? 몸이 얼어붙는 것 같구나. 아궁이 불이 꺼졌는지 방바닥은 몹시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장 같았지요. 해봉 스님은 옆자리에 누워 자는 공양주의 몸을 흔들었어요. 이보시오, 일어나시오.
해가 중천에 떴는데 늦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공양주는 간신히 눈을 뜨고 해봉 스님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곤히 자는 사람을 왜 깨워요? 조금만 더 잘게요. 지금 늦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은 그날이 그날이겠지. 이런 답답한 양반을 보았나. 오늘이 바로 동짓날입니다. 공양주는 해봉 스님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참, 그렇지.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바쳐야 해. 대웅전과 칠성전, 나한전에. 공양주는 벌떡 일어나 급히 옷을 걸치고 부엌으로 뛰쳐나갔어요. 이런, 불이 꺼졌잖아. 공양주는 아궁이에 불씨가 꺼져 재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맛살을 찌푸렸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해는 중천에 떴는데 언제 불씨를 얻어 팥죽을 끓인담. 이러다가 주지 스님께 야단 맞겠는걸. 공양주는 호랑이 같은 조지 스님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몸소리를 쳤답니다.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김서방한테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겠다. 공양주는 종종 걸음치며 김서방네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러나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려 걸음을 걷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무릎까지 눈이 쌓여 한 발 한 발 떼어놓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답니다. 겨우 언덕바지 김서방네 집까지 온 공양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서방네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아서였지요. 다행이다. 불씨를 얻어갈 수 있겠지. 공양주는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김서방 계세요? 김서방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공양주가 어쩐 일이세요? 불씨를 얻으러 왔습니다. 늦잠을 자느라 아궁이 불을 꺼뜨렸거든요. 공양주의 말에 김서방의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궁이 불이 또 꺼졌어요? 아까 상좌 스님이 불씨를 얻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예, 상자 스님이라니요. 누구 말입니까? 우리 절에는 상자 스님이 없는데. 이번에는 김서방의 아내가 의아한 얼굴이 되었어요. 상좌 스님이 없다니요? 아까 틀림없이 마하사 상좌 스님이라고 밝히고 불씨를 얻어갔어요. 배가 고프다면서 팥죽도 한 그릇 얻어먹었는걸요. 그게 정말이에요? 공양주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하였어요. 마하사에는 상좌 스님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다녀갔다는 걸까요? 공양주는 불씨를 얻어 절로 돌아왔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부엌으로 들어간 공양주는 아궁이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피워놓았는지 아궁이 속에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이었지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동짓날 아침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아궁이 위에는 솥이 걸려 있었어요. 솥뚜껑을 여니 물이 펄펄 끓고 있었지요. 누군가 불을 피워놓고 물을 끓이려고 솥을 올려놓았구나. 에라 모르겠다. 빨리 팥죽이나 쑤어야겠어. 공양주는 끓는 물에 팥을 넣었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부엌에 왔어요. 공양주,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는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곧 팥죽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시장하시겠다. 얼른 공양을 올리도록 해. 예, 주지 스님. 공양주는 부엌에서 나가는 주지 스님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야. 불씨를 얻지 못해 팥죽을 끓이지 않았으면 주지 스님께서 호통을 치셨겠지.
공양주는 서둘러 팥죽을 쑤어 그릇에 담았답니다. 제일 먼저 대웅전에 팥죽 한 그릇을 갖다 놓았어요. 그 다음에는 팥죽을 들고 나한전으로 갔답니다. 공양주는 나한전 안에 팥죽을 갖다 놓고는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공양주를 내려다보며 웃는 나한 보살의 입가에 붉은 팥죽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야 공양주는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답니다. 김서방네 집에 불씨를 얻으러 가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마하사 부엌 아궁이에 불을 피워 물을 끓인 것은 바로 나한 보살이었던 것이지요. 공양주는 나한 보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빌었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나한전 안에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네 잘못을 알았으니 되었다. 그만 물러가거라. 목소리의 주인공은 물론 나한 보살이었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공양주는 아주 부지런해졌어요. 날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였지요. 한편 나한 보살 입가에 묻었던 팥죽은 지워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 있었답니다. 의지할 곳 없었던 처녀의 원한. 떡 벌어진 어깨에 큰 활을 메고 산속을 누비는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신립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한 데다 자라면서 무예를 익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지요. 어느 날 신립은 호랑이를 잡으려다 깊은 산속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활솜씨였건만 오늘따라 왠지 화살이 빗나가 버려 그는 무척이나 열이 올라 있었답니다. 내 이 호랑이를 꼭 잡고야 말리라. 그러나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산속을 헤매는 동안 날이 저물고 말았어요. 신립은 너무도 피곤하여 발걸음을 옮길 힘마저 없어 곧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어떡하나. 날이 저물었는데 이 산속에서 밤을 지새울 수도 없고.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곧 쓰러질 듯하던 신립은 마지막으로 기운을 내어 그 집 앞에 겨우 다다랐어요. 이리 오너라.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어서 그의 가슴을 더욱 죄게 하였지요. 이리 오너라.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자 방 안에서 가느다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밤도 깊은데 누가 와서 찾느냐고 여쭈어라. 사냥을 나왔다 길을 잃은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가야겠다고 여쭈어라. 이 집에는 여자 혼자 사는 고로 손님을 드릴 수 없다고 여쭈어라. 마당에서라도 좋으니 하룻밤 유하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몹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으니 마당에서도 유할 수 없다고 여쭈어라. 신립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대관절 어떤 여인이고 무슨 사연이기에 수심에 가득 찬 목소리일까 싶었지요. 무슨 사정인지 들어보고 싶다고 여쭈어라. 신립은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후 다짜고짜 방문을 열었답니다. 그러자 처녀 한 사람이 방 한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며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놀라지 마시오. 이 깊은 산 속에 낭자 혼자 살고 있는 이유를 듣고자 하오.
실립의 말과 태도에 다소 마음이 놓이는 표정을 짓더니 처녀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며 후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뒷산 중턱쯤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속에는 이마에 날카로운 웹뿔이 있고 시뻘건 눈알이 4개나 달린 괴물이 살고 있지요. 그것은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이고 무서운 힘을 가졌는데 2발로 걸어 다닌답니다. 그 괴물은 자정만 되면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데 가족이 모두 잡혀먹히고 저 혼자만 남았지요. 오늘은 제가 잡혀먹힐 차례랍니다. 처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낭자, 걱정 마시오. 내 오늘 밤 그 괴물을 잡으리다. 아니되옵니다. 저 때문에 애꿎은 도련님까지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녀의 아비와 오라비도 오랫동안 사냥꾼 생활을 하셨습니다만 끝내 그 괴물을 당하지 못했사옵니다. 염려 말고 배가 고프니 밥이 있으면 좀 주시구려. 힘이 나야 그 괴물과 싸울 게 아니겠소. 처녀는 무척 걱정이 되었으나 실립의 믿음직스럽고 쾌활한 목소리에 다소 안심이 되었어요. 실립이 밥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 후 처녀는 방 한 구석의 궤에서 길다란 물건을 꺼내왔지요. 이것은 대대로 물려오는 우리 집 보검이옵니다. 이것이 쓰일 때가 있을 것이옵니다. 실립은 처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매우 아름다운 얼굴이었지요. 고맙소. 내 이 칼로 그 괴물을 꼭 잡으리다. 바로 그때 이상한 소리와 함께 광풍이 불어왔어요. 살기를 품은 바람인 것을 실립은 쉽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왔습니다. 지금 그 괴물이 오고 있습니다. 처녀는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못하더니 엉겁결에 실립의 가슴으로 파고들었어요. 이윽고 바람이 멎는가 싶더니 시근거리는 괴물의 숨소리와 함께 땅을 울릴 정도로 쿵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내 이놈, 사람이냐 귀신이냐, 너의 정체를 밝히거라. 실립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칼을 휘둘렀어요. 졸지에 칼에 맞은 괴물은 피를 흘리며 도망갔지요. 실립은 도망가는 괴물을 쫓아가 밤이 새도록 싸웠답니다. 실립의 칼에 마침내 괴물은 쓰러졌어요.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답니다. 주위는 피비린내가 가득하였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낮에 놓친 집채만한 호랑이였어요. 실립은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처녀의 집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얼마를 잤을까? 깨어나 보니 처녀가 머리맡에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집안 식구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애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그렇게까지 고마워할 것은 없소. 이제는 괴물도 죽었으니 마음 놓고 살도록 하시오. 실립은 천천히 일어나 떠날 차비를 하였어요. 아니, 지금 떠나려 하십니까? 내가 할 일은 끝난 듯하니 이제는 가봐야겠소. 실립의 무뚝뚝한 말을 들으며 처녀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사오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녀는 지금 부모 형제를 다 잃고 오로지 혼자이오니 이 산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의 인연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게다가 무예를 익히는 몸 위에다.
여러 가지 사정이 낭자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소. 그러니 달리 생각을 말고 일가 친척이라도 찾아가 살도록 하시오. 실립은 처녀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짐을 꾸려 얼른 그 집을 나와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얼마쯤 왔을까? 멀리서 도련님 하는 처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처녀의 집이 불타고 있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어요. 실립이 그 처녀의 집에 당도했을 때 집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처녀도 이미 숨져 있었답니다. 실립은 처녀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뒤 조선에는 큰 난리가 일어났지요. 바로 임진왜란이었어요. 순변사로 임명을 받은 실립은 김여물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왜적을 막으려고 남쪽으로 향했답니다. 왜적은 몇만의 군사로 쳐들어오는데 실립 장군이 이끄는 군사는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8,000명 뿐이었어요. 실립 장군이 문경세제의 진을 칠까 당금대로 갈까 고민하면서 걷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당금대에 진을 치세요. 살펴보니 예전에 불타 죽은 바로 그 처녀였어요. 다음 날 부장 김여물이 말하였어요. 장군, 문경세제로 가십시다. 세제는 산세가 험준하고 또한 길목이 좁아 그곳만 지키면 8,000의 군사로도 능히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립 장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닐세, 훈련이 안 된 군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싸우기도 전에 도망쳐버리는 수가 많지. 그러니 당금강을 등에 지고 배수의 진을 치면 죽을 힘을 다해 맞서 싸우리라 생각하네. 결국 단금강에 배수의 진을 치게 되었어요. 왜적들은 문경세제를 넘어 탕탕 조총을 쏘아대며 쳐들어왔답니다. 조선군은 창칼로 맞서 싸웠으나 이미 승패는 기울어 있었어요. 실립 장군은 왜적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당금대에 진을 친 것을 후회하면서 죽어갔던 것이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왜적이 이 땅에서 물러갔어요. 어느 날 낚시꾼이 당금대의 강가에서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낚았는데 그 잉어의 뱃속에 금관자가 들어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관자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망건에 달아 망건줄을 꿰는 작은 고리이지요. 낚시꾼은 그것을 관가에 바쳤고 관가에서는 그것이 실립 장군의 것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실립 장군의 가족은 그 금관자를 관 속에 넣어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어요. 무덤을 쓸 곳은 경기도 가평으로 정해졌지요. 마침내 장례 치르는 날이 다가왔어요. 장례의 행렬이 어느 고개에 다다랐을 때 관이 갑자기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어요. 관은 뜬 채로 고양이를 닮은 바위인 곤지암 뒤로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관은 꼼짝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관이 내려진 곳에다 장사를 지내었어요. 실립 장군의 관이 날아간 그 고개는 경기도 광주군에서 이천군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고개를 실립 장군의 넋이 날아갔다고 하여 넋고개라고 부른답니다.